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종 정리 백선 특강이죠. 자,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물권법에 관한 백선은 다 끝나게 되거든요.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빨리 가죠, 그죠? 빨리 가는데 중요한 문제들만 풀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23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담보지상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다. 담보지상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과 함께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23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X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을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이죠. 다시 말하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는데 그 사용수익을 지상권자인 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된 을이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담보지상권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의 지상권입니다. 어떠하나요?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는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존재할 거니까요. 2번, 갑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겠죠. 3번, 갑의 채권의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같은 취지죠. 2번, 3번 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및 또는 신축을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거죠? 갑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잖아요.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지 말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갑이겠죠. 갑은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갑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사용수익은 여전히 을이 하는 거죠. 따라서 사용수익이 일어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하는 거죠? 을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5번, 제3자가 X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갑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 담보지상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잘 내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5개 질문 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도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과거의 우리 판례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에게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올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가 있으면 청구받은 때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시점에서 분묘를 설치해 가지고요. 요 시점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요 시점에서 지료를 달라고 청구했거든요. 자,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과거의 우리 판례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를 변경했고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X,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X,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X. 결론은 뭔가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20년이 필요하잖아요. 20년간 점유되잖아요. 따라서 시행된 후에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다만 언제 분묘를 설치해야 되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X죠. 다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분묘기지권 발생할 수 있고요. 합의를 통해서. 또 취득 시효도 가능하죠. 왜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분묘기지권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왜요? 분묘가 없어졌으니까요. 5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을 내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이기 때문에 분묘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최근 판례를 반영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번이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은 불가분성입니다.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청구권이 인정되긴 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소멸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소멸을 억제하고 권리를 유지시키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3번, 요역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갑의 토지, 을의 토지, 병의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토지의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토지의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 말은 갑과 병의 토지처럼 인접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승역지와 요역지가 꼭 인접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3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 하면 X죠.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래.
자,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죠. 따라서 토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 따라 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입니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어차피 나오는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은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26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전세금 반환도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무는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이 됩니다. X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은 X래.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합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고 또 올 수도 있어요. 유효해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유효하니까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X가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3번,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X입니다.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적법하고 유효한데 다만 자신의 전세권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그 목적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세 가지죠.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자, 전세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되니까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물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5번,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지만 최근 판례도 반영되어 있는 문제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네요. 27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 맞아요.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 지상권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락에는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과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은 특별 승계인죠. 땅 소유자만 바뀌었죠. 그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점이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 이게 전세권자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어요. 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전세권에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가치 변형물이 생겨요. 뭐가 생기죠? 전세금이죠. 따라서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 효력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인 거죠? 물상대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해서 전세권이 없어지게 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4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안 되죠?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전세권은 유일하게 채장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넘지 못해요. 따라서 15년으로 약정했다면 10년으로 단축이 되겠죠. 또 전세권은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고 또 갱신하는 경우에도 10년을 넘지 못하겠죠. 5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지만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 시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다. 물론 갱신할 수 있고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맞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되고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28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나 유익비, 그 공사 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1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보증금에 관해서는 무엇을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잖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으로 이해해요. 따라 다시 읽어볼까요? 2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건물,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다 X고요.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도급계약에 따라서 건물 등이 신축이 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취득한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재료와 노력, 재료를 도급인이 공급을 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 거니까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3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다면 이 건물은 일단 수급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물이 아니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소유권을 가지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급계약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급계약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즉, 간접을 불문해요. 예외가 있죠. 만약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실질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간접을 불문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2번이다. 이 문제도 중요하네요. 29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했다면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 담보다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특별히 금전이라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실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밀려져 있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입니다. 그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입니다. 자, 일단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허락이거나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해요. 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차임 상당의 이득, 부당이득인 거죠.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이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입니까? 몇 번이죠? 1번이 답이네요. 그죠? 3번 건물공사대금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자, 물론 건물 공사 대금은 목조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이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물론 유효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5번.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 X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맨 앞에 저당권을 취득했고요. 을 앞에 을이 또 저당권을, 그리고 난 순서적으로 세 번째로 병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저당권, 을 저당권 소멸하는 거죠. 다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하지 않고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걸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이 된다.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이 됐다면 저당권자가 앞에 있더라도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앞에 저당권이 있더라도요. 따라서 그 취득이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옳은 것은 뭐죠? 1번이고요. 1번이 답입니다. 30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압류 전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압류 후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채임채권, 대표적인 과실이죠.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입권이 인정되는데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일반 채권자가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입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했어요. 그럼 물상대입권이 인정돼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하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으로 쫓아가니까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겠죠. 한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O 맞는 질문이죠. 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미칩니다. 그죠? 물론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됐는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됐는지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는 거죠. 4번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거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이 제3취득자에게는 세 가지가 인정되죠. 첫째,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제3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조심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디까지 변제해야 되느냐? 담보되는 범위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원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요. 또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31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제병 후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공저당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Y토지가 동시 경매되어 X토지는 4천만 원, Y토지는 4천만 원의 금으로 경락된 경우에요. 갑이 Y토지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4번 계산 안 해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이 설정됐고 동시 배당을 했는데 X는 4천만 원, Y는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동시 배당하게 되면 어느 물건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4천만 대 2천만 계산하는 방식이 뭐죠? 더해서 밑에 까는 거죠. 4 더하기 4는 8이니까 X 8분의 4, Y 8분의 4죠. 그러면 약분은 2분의 1이니까 4천만 원 2분의 1 X에서 2천만 원, Y에서 2천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여기까지 민법의 규정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태도예요. 자, 문제에서 이 Y부동산은 제3자 병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X에서 2,500, Y에서 2,500인 거죠, 여러분들. 그죠? 5천만 원이니까 2분의 1씩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의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인 X부동산에서 선배당을 하게 되니까 4천만 원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니까, 그죠? 5천만 원이니까 Y부동산 남은 돈 얼마요? 1천만 원인 거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아까 제가 요걸 좀 헷갈렸는데 여러분들 동시배당 원래 뭐예요? 2,500씩 받는 거면 2,000이 아니라 2,500씩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거 가지고 또 저한테 딴지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채무자 의뢰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 이렇게 나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물 이렇게 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X토지와 Y토지가 동시경매되어 X토지 채무자 소유물에서 4천만 원. 4천만 원 다 가져가는 거죠. Y토지에 4천만 원. 모자란 돈 얼마만요? 1천만 원이죠. 따라 답은 뭐예요? 2번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동시배당은 5천만 원이니까 원래는 2,500만 원씩 가져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2,500만 원씩 분담이 결정되는데 물상보증의 소유물이 있으니까 그때는 채무자 소유물인 X토지부터 선배당하므로 Y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의 조합이 여러분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길게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제가 근저당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뽑은 것이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A.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거죠.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B번. 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담보하는 거죠. 따라서 그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B번.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됨으로까지 맞아요. 근데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에도 근저당권 설정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액을 확정시키고 해지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앞과 뒤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C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겠죠. 또한 이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성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A, C는 맞네요. D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해제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권한이 있다면 이 제3취득자도 그 권한을 뭐예요? 행사함으로써 채권액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 D는 맞는 겁니다.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중 또는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적으로 수수했어요. 그럼 대출 끼고 산 거거든요. 조심할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이 저당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요. 추정이 됩니다. 좀 치사하죠, 그죠? 추정된다. 따라서 X에. 그래서 옳은 것은 A, C, D 해가지고 4번이 답이고요. 별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지문으로는 잘 나오니까 요 A, C, D 세 개의 지문 좀 이해해 두시고 2는 뭐죠?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 문제 3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칩니다. 물론 설정 전에 부합시켰든 설정 후에 부합시켰든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1번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이가 나요.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답은 2번이죠. 압류했다는 사실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지만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다. 이번엔 압류만 하더라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내는 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종전의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은 돈을 갚았다, 채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한 계약상 충구권으로는 당연히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일괄 경매권이 저당권자에게 인정이 되려면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야 해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돼요. 4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 설정자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인 거죠. 일괄 경매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간이라 경락이익,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예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확정 시기는 매순위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경락이익, 경락 등을 완납했을 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법까지 다 풀었고요. 이제 다음 영상, 물권법까지 다 풀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